내용은 그리스 중국의 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부채 폭탄에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좀 하고 경제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만큼 위험한 나라가 20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요. 왜 위험하냐? 부채가 GDP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20여 개 국가다. 근데 지금 그러면 전 세계의 GDP 대비 부채는 얼마나 될까? 실제로 지금 미국의 부채가요 58조랍니다. 58조 달러. 그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7조 달러 정도를 풀었는데 돈을 찍어낸 부분이 훨씬 많아서 지금 미국은 5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패를 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 한 명이 14만 5천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부채는 얼마냐? 200조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티니지, 자메이카,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곧 부채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채가 이 정도면 본원적인 어떤 정권에 파생하여 붙어서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집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삽니다. 그러면 대출받아 집을 산 것은 ABS나 MBS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유동화됩니다. 그 빚이요. 담보권이. 그 담보권이 유동화되면 그것이 또 CDS니 또 다른 걸로 또 유동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금융상품들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결국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정권으로 유동화를 해가지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아서 나중에 파는 상품은 처음에 집값을 부채진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파생상품의 지금 양이 얼마냐? 1,500조 달러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세계의 국가부채 200조나 파생상품 1,500조 달러가 한 번에 터지면 전 세계 자산의 75%에서 95%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또 세계 이 적인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는 중국의 기업 채무가 GDP의 160%로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기업 채무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최근 5년 사이에 77%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부채로 쌓아가는 세계 장기 불황 하에서의 탈출 전략, 머지않아서 이런 부채에 쌓여진 부채가 폭발적으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환자에 비유하자면 환자가 좀 활동이 시원찮으면 단백질 주사를 놓고 또 아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주사를 자꾸 놔서 환자가 억지로 걸어다니고 밥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놓은 단백질 주사나 아펜 주사는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려서 돈을 찍어내서 돌리는 세계 경제 지금 그 위기의 끝에 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자, 근대 올림픽 100주년이다 해가지고 지난 200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리스의 일종의 국가 부도, 그리스가 망해버리는 상황에 온 주요 원인 중에 당시 아테네 올림픽에서 들어갔던 천문학적인 부채가 원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시설물 등을 짓는 데만 해도 70억 불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니까 그리스는 문화재가 곳곳에 있던 고대 문명 국가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00억 불 이상의, 즉 12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 이 아테네 올림픽이 결국은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즐거웠던 순간은 잠깐이고 엄청난 부채로 그리스에 고통을 낳아줬습니다. 자, 작년에 월드컵을 유치했던, 또 곧 올림픽을 유치하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월드컵 때 수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월드컵에 우승하지도 못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면서 지금 부채를 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브라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없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빚과 번쩍하게 살 수 있더라도요, 결국은 그 빚이 그 나라를 망칩니다. 그리스나 브라질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헤지펀드이자 사모펀드인 엘리엇 같은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총에서 반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삼성은 소액 주주한테도 다 연락을 하고 국내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어떤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제일모직에서 이익이 있다. 즉 삼성물산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주주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3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말로 또이또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해서 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이 그 외국의 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애국적인 입장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소액주주 중에도 삼성에 편에 든 사람이 많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으로의 승계, 즉 이건희에서 이재용 체제로의 승계를 앞두는 과정에서 내부 정리를 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 빚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 합병 후에, 이 합병 주총을 후에 지금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새 3천억의 손실을, 평가 손실을 국민연금이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엘리엇이 아닌 삼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식 가격이 내려가서 자신들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 중에서 3천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국민연금에 그러면 돈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죠. 강제적으로 낸 저 같은 연금 납부자는 어찌 되는 겁니까? 자, 국민연금은 애국주의도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받을 연금을 강제적으로 모으는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특정 대기업을 도움으로써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퇴직 이후 노후에 받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수익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가장 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애국심은 이런 걸로 발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한국 최대의 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왜 주가가 내려갑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사설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은 경제의 민주화 가치를 내걸고 재벌을 규제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과 상반된다. 한국 사회가 자유시장에 반하는 행위를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다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재벌 규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내걸고 대선 때 했지만은 당선되고 나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즘은 규제 완화로 돌았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하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 운용의 원칙을 벗어났다 하면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가격이 내려가는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합병하고 나면 가격 내려갈 거라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 다 예측하고 있었고 세계의 주요 컨설팅 회사들은 이 합병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라고 의견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미 통합되어 버린 이 부분에 관한 결정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삼성이라는 한국의 최대 기업에 흔들리지 않는 위치가 존중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일가 지분율이 10년째 4%대라는 겁니다. 주요 회사예요. 즉 지분을 4% 미만으로 가진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고 또 그 회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다 보니까 헤지펀드의 공격의 빌미가 돼가지고 고전을 하는 겁니다. 상위 5개 그룹은 전체 평균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즉 지분은 적으면서 회사는 유지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한민국 재벌들의 이 모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관 국민연금 연금 납부자를 위해서 잘하는 행동인지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행동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고 삼성은 이번에 받은 국민들의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요즘 20대들 취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이 근처에 따지고 보면 좀 있는데 그 중에 질이 좋은 괜찮은 일자리는 없고 노동 생산성이 지극히 낮고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 낮은 일자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2014년 10년 동안에 괜찮은 일자리가 25만 6천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20대에 있어서만요. 그래서 이런 이 고민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기 불황, 세계적 장기 불황이 괜찮은 일자리를 줄이고 허접한 한마디로 생산성이 낮고 임금도 낮은 그런 서비스 직종들만 늘리고 있는데 20대들은 앞으로 다수가 이런 일자리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한 1100만 가구가 되는데요. 은행에 이 가정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가구가 112만 가구고 그 다음에 월세 가구가 43만 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실 위험이 있는 112만 가구 중에서 월세 가구 비중은 38.7%입니다. 전세 가구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앞으로 터져버릴 그런 위험이 있는 가구의 38.7%가 월세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세 가구가 늘어나면 버는 돈 중에서 그 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버는 돈 중에 상당수를 월세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악화됩니다. 월세 1% 상승할 때마다 소비는 0.4% 준답니다. 또 월세 1%가 올라갈 때마다 소득 격차는 0.5%가 더 늘어난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월세로 전략하고 그 월세 가구의 한 40% 정도는
한마디로 부채 때문에 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진 걸 쓸 돈도 없고, 그리고 계급 간의 격차는 더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유사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올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월세액 증가율이 17%가 됐다는 겁니다. 최근 12년 내에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에 전세는 없어져 가고 월세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못 사는 사람이요, 점점 이 주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자기 몸, 일,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요, 집이 없이 전세도 못 사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 국가가요 정말로 이 주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외교, 방산외교, 포스코 비리 이런 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비리 조사하면 뭐합니까? 예산 제대로 써야 되는데요, 정말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부담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젊은 사람의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랬는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학력 백수가 2배나 늘었고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남유럽보다도 더 심하다. 즉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도 심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서비스 산업, 질 낮은 서비스 산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늘어나면서요, 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임금 불평등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실업자가 6.6%에서 10년 사이에 9.3%로 급증했는데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실제 실업자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청년 실업자 가운데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52%. 즉 실업자 2명 중에 1명은 대졸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노동시장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속에서 대학을 나온 젊은이조차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작년에 34.6%란 거예요. 그 다음 비정규직의 월급률은 53%, 즉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 진학률은 20년 사이에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은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직장은 없고, 직장도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로 양극화돼 버리고, 나쁜 직장은 넘치고 좋은 직장은 적습니다. 중간 일자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거 뭐 늦추고 시험 공부를 하거나 그냥 막 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2005년부터 14년 사이에 전형청의 NEET, NEET, 즉 Not in Education and Employment, 그러니까 이 직업 교육을 받거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57만에서 66만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트 비율은요, 미국, 독일,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3, 40%인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요, 전체 실업률이 외견상으로 우리는 굉장히 적어요. 9%라 이래요. 근데 그게 절반쯤 되는 3, 40%쯤 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임금 불평등, 임금 불평등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하위 10%의 임금과 상위 10%의 임금이 얼마나 격차가 나는가를 임금 불평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임금자는 중위소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의 3분의 2를 못 받는 사람이 저임금자입니다. 그래 임금 불평등이 남유럽보다 더 심각하고 중위임금 비중도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즉 임금에 있어서
가장 작게 받는 사람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비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 임금의 3분의 2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은 4.7배로요. OECD 국가 평균의 3.4%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저임금자 비중도 25.1%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16.3%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의 일자리의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지고 대학을 나와도 막연히 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